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3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한 여자가 이혼 통보 앞에서 웃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늘 호텔 로비의 조명을 사랑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반짝일 때마다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저는 웃었고 인사했고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반짝일 때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았지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골목 안쪽 관광객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여름이면 외국인 손님들이 가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들 앞에 서서 메뉴판을 들고 어설픈 영어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그 말은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TV 드라마 속 제복을 입은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가는 장면을 보며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돌보는 일에 소질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를 더 나은 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서울의 특급 호텔에 입사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낯선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 안에서 손님 응대 매뉴얼을 외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영어회화 학원에 다녔고 주말에는 와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연애와 여행을 이야기할 때 저는 고객 만족도 평가 점수를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컨시어지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로비 라운지는 평소보다 붐볐고 저는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메리카노를 서빙하려다 실수로 트레이를 기울였습니다. 커피가 그의 셔츠 소매에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냅킨을 꺼내 허둥지둥 그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옷 원래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남자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오히려 제 당황함을 안심시켜 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주 호텔을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저는 그렇게 첫 데이트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사랑이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제 이름 앞에 어떤 무게를 더하게 될지를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환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예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시댁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넌 우리 집 사람이야. 친정은 남이야. 그 말은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의식처럼 들렸습니다. 결혼하면 누구나 듣는 관습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말은 예고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말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래. 점심 먹으러. 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짐은 곳곳에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꼭 이번 주래. 며느리 솜씨 보고 싶으시대.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나물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준비를 시작해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확히 2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음식을 드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간이 좀 세네. 이 나물은 데치는 시간이 부족했어. 우리 아들은 원래 음식을 싱겁게 먹거든. 저는 네, 다음엔 주의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호텔에서 일한다며? 저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서비스업이지. 힘들겠네.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낮춤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일 그만둘 생각은 없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낳으면 어차피 그만둬야 해.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그냥 걱정하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주말마다 시댁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저는 시댁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절에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멀리 살았고 시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해야지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들렸습니다. 일과 병행하느라 몸이 지쳤습니다. 주중에는 호텔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시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점점 줄어들었고 제 시간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조금 쉬고 싶어.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내 나이도 있는데.
저는 29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 자기밖에 몰라.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 와이프, 아이 안 가질 생각인 것 같아. 너도 좀 설득해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서 하다간 늙어. 1년 안에 임신 안 하면 너희 둘 다 문제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이 갖는 거.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엄마 말씀도 일리는 있어. 너무 늦으면 힘들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말씀과 일리만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이제 일은 그만둬야지. 애가 먼저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출산 휴가 후에 복직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복직? 애를 누구한테 맡길 건데? 저는 그렇게 제 이름 앞에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출산 후 복직 신청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애 엄마가 일하러 가면 애는 누가 키워? 어린이집? 우리 손주를 남한테 맡기라고? 남편은 중간에서 조율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지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로비의 조명 아래 서던 제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시간표는 회사가 아니라 가정과 시댁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그들의 시간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파견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건 아이가 도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유럽 본사로 3년간 파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가족 동반은 안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시댁과의 관계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출국한다며? 너희 집은 어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 혼자 사니까 더 챙겨줘야지. 남편이 유럽으로 떠나던 날 저는 공항에서 아이를 안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보챘고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남편이 떠나고 2달 후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내가 와줘야겠어. 시동생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대. 저는 아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리고 와. 병원에 애 봐주는 사람 있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3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 간호는 제 몫이 됐습니다. 시동생은 주말에 잠깐 얼굴을 비쳤고 시누이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친척들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해야지. 시어머니 수발은 며느리 돌이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물리치료실까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병실로 돌아와 침대 시트를 갈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오후 5시에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데려오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때? 제가 물으면 그는 대답했습니다. 바빠. 적응하느라 정신없어.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간호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매일 시댁을 오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댁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다 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봤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깨서 울었고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로비의 조명 아래 서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내가 해주는 게 제일 편해라는 말씀과 함께 청소와 요리, 병원 동행이 계속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팽개친다는 말이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었고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지요. 아이조차 저를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집 가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엄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일이 뭐가 있어?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시간은 공짜가 아니야. 너도 사람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제 시간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 저도 사람이라는 것.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간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대가로 월 200만 원 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3년간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셨다면 그보다 더 많이 드셨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지만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한 일, 시어머니의 증상, 나눈 대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공책 3권이 채워졌습니다. 제 인생의 첫 증거 기록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요. 3년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사진을 보며 자랐지만 실제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전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옷차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이네. 아이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기억 안 나나 보네. 공항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이 많이 변했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복귀했고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잦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는 화면을 가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것이면서도 실제로 들으니 낯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새 삶을 살고 싶어?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1년 좀 넘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아이를 키우고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좋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렇게 하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상담을 받아두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잦은 부재, 감정의 변화.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 손에는 3권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3년간의 병간호 기록, 시간, 지출 내역, 통화 내역, 그리고 남편의 해외 체류 중 송금 기록까지요. 변호사는 제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이 견뎌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50대 50으로 재산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60대 40, 그리고 위자료 별도.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는 노트 3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3년간 당신 어머니를 간병한 기록, 육아 기록, 당신이 보낸 생활비 내역, 그리고 당신의 외도 정황.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검토하셨는데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대요. 조정은 실패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3년간의 기록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 날짜, 물리치료 횟수, 제가 지출한 교통비와 식비, 아이를 혼자 키운 시간들까지요. 판사는 제 노트를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셨습니다. 피고는 3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홀로 육아와 시댁 간병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외도 정황도 명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3년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한마디로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재산의 6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200만 원.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에 쥐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 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3년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확하게요. 이제 됐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친 얼굴이 아니라 단단해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강북의 작은 단지였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와 둘이서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은 조용해서 좋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는지를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그날 밤 아이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결금과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가려면 제 힘으로 서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호텔 관련 자격증, 외국어 능력 시험, 서비스 관리 과정까지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손에서 펜을 놓은 지 오래되었지만 다시 잡으니 익숙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재운 후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격증 3개를 취득했고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육아 및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웠으며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호텔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4년 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4년의 공백이 있네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시어머니 간병과 육아를 병행했고 그 과정에서 책임감과 위기 관리 능력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대부분은 그 기간을 감추려고 하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면접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시작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낮은 위치였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네임택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제 이름만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되찾은 것도 보였습니다. 제 정체성, 제 시간, 제 선택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잘 버텼어. 정말 잘해왔어.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익숙한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왔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선 이곳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미소 지으며 체크인을 요청했고 저는 능숙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력자시죠? 손놀림이 다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쉬었지만 몸이 기억하나 봐요.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아이는 제 목에 매달려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건물 사이로 비쳤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으로요. 출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서비스에 만족했고 상사는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달부터 컨시어지 팀으로 이동하실래요? 당신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예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속삭입니다. 잘 버텼어. 잘해왔어.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더 밝아졌고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 저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견뎌온 시간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호텔 로비의 조명 아래 서서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빛은 누가 비춰준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밝힌 것이라는 걸요.